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4일 자정까지를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참사의 1차 원인이 세대와의 충돌로 드러남에 따라 무안공항의 근본적인 문제와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남은 기름도 버리지 못한 사고 기종의 결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 집안에 보관돼 온 왕실 여성의 의류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임시정부 망명 시도 등 항일운동에 힘쓴 의친왕의 행적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가 났죠. 국내 항공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에서 난 사고까지 합쳐도 사망자 수만으로 역대 3위에 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이 사망자 수로 보면 역대 3위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83년도에 캄차카 근해에서 전투기에 피격될 때 이제 전원 사망하면서 269명이었고요. 그다음에 1987년도 보시면은 미얀마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공중 폭파된 사건,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에서 트리폴리 공항에 할 때도 80여 명.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그리고 93년에 아시아나가 해남에서 그렇죠. 뒷살에 충돌했고요. 네네. 그리고 97년 8월 괌에서 또 사고가 났죠. 저렇게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잉사에 만든 747, 737이 저렇게 7개 중에 5개 지금 항공기가 됐어요. 그래서 워낙 또 보잉이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만들었죠. 많이 만들고 특히 이제 보잉에서 이제 747, 800, 이번 300 뭐 이런 것들은 1997년도에 출시되었고요. 전 세계 5천 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비행기로는 소문났지만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많았던 그런 기종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포공항에 80년에 착륙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김포밖에 없을 시절에 그렇죠. 그때도 화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착륙 도중의 화재는 그때 80년 사고가 처음이었는데 이 착륙을 하다가 난 사고도 꽤 있었죠. 예, 착륙을 하면서 이 난 부분들, 요번에도 이제 착륙을 하면서 났던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었지만 허드슨만의 기적이라는 허드슨 강의 기적이죠. 네. 그때도 동체를 해갖고 그것도 보잉입니다만은 그 강위에 해서 전원이 했던 부분. 그다음에 1960년도에도 우리나라에 동체 착륙을 한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잘잘못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기장의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7,000시간 비행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6,800시간 이상 탔다고요? 부기장은 1,600시간 등등 했는데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진단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급한 사정에서 급하게 지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의 중앙재난본부장까지 무려 1인 사역을 하고 있죠. 최 대행은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장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단 어떤 지원을 받게 되죠? 일단은 국가 애도 기간이 1월 4일 자정까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이제 이 분향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통해서 17개 이제 합동 분향소가 이제 설치되면서 가까운 곳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명복을 비시면 되겠는데, 공공기관에는 조기 개항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애도 리본을 폐용해야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이 조치들이 국가 애도기관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정행정적 특별 지원 일부 국고로 지원하고요.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그 급여 지원도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유가족들이 굉장히 저걸 하실 때 이런 심리 지원,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갔을 때는 일단 이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깎아주는 부분들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신 대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우선 기획재정부는 무한 사고 대응 지원 태스크포스 TF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부처가 합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방부는 무안공항 참사의 병력 160여 명, 이미 이제 300여 명을 지원을 했고요. 네. 160여 명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한 500명 가까이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췄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 부처가 지금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년 1월 4일 12시, 밤 12시까지를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국가애도 기간입니다. 여기 이 기간 중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국가 애도 기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기 개항한다든가 이제 이 명복을 비는 이런 위패를 하는데, 이때 이제 뭐 통합 심리 지원단이라서 유가족들의 이제 가족들의 심리를 이제 도닥이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납입을 예외를 해주시는 부분에서 지금 아주 이 부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다른 뭐 행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짜 360도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요. 조사를 일단 시작했어요. 미국도 돕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항공사고 조사관 8명, 그리고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업 상황입니다.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72명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빈자리가 좀 많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하지만 정부는 그 대행 체제로라도 최대한 이 사고를 빨리 잘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안공항은 잠정 폐쇄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유가족 또 관계자들, 정부 지원팀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특별 열차 또 연계 버스를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코레일은요, 특별 임시 열차를 운행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는 하행선의 경우에는 오후 3시에 서울역을 출발하고요. 광명, 오송, 익산, 나주, 목포 이렇게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주와 목포에는 무안공항으로 연결되는 연계버스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예. 나주 내리시거나 목포에 내리시면 무안으로 또 직행하는 버스가 있다 이거예요. 버스를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행선의 경우에는 오후 8시 30분 목포역을 출발해서 나주, 익산, 오송, 서울역까지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 유가족들은 모두 무임입니다. 무임으로 타실 수 있고 일단 이용할 요금 안 내신다는 얘기죠.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임시 열차도 운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건복지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분들은 엄청난 충격과 비통에 지금도 잠겨 계십니다. 의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분들이 다치신 게 몸은 아니지만 마음이 지금 엄청나게 다치셨어요. 또 장례 지원, 심리 지원 이런 것들도 다 한다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장례라든가 심리 지원 실시를 전남도의 특별 요청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장례 지도사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 안치백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난 대비 지정하는 장례식장이 광주에 4개, 전남에 이제 26개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좀 해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기 때문에 통합 심리 지원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전문 요원들이 지금 가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재구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구조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약속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모포를 깔고 그 대기실 바닥에서 애타게 그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슬프실까요? 이제부터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 우리말로 조류 충돌 경고가 난 지 2분 후에 긴급 조난 신호, 영어로 메이데이라고 합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걸 요청했고 이후 4분 만에 벽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상황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타임라인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착륙 허가가 나고 1차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것 같아요.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고도를 높여가지고 크게 선회해서 고 어라운드라고 그러죠. 예, 고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착륙 지점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그걸 복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짧게 돌았죠. 예, 이게 짧게 돌았으니 이게 아마 엔진 고장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활주로의 역방향으로 2차 착륙을 했습니다. 아마 수동 조작을 시도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속도가 줄지 않았고요. 이 벽에 충돌을 해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게 활주로 중간쯤에 비상동체 착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끝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그랬으면 아마 저게 중간에 그림에 보듯이 예. 중간부터 동체가 지금 착륙했고 기수가 들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버런이 되면서 벽체 충돌을 하고 이런 대형 화재가 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역방향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관제탑에서는 옆에 있는 그 활주로를 지정해서 예. 메이데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조건 내려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왜 랜딩 기어는 안 내려왔고 중간에 내렸을까? 이게 수동 조작이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 엔진 고장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그 유압 기하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을 때 왜 그걸 못 내렸을까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주로 출발선부터 됐으면은 얼마든지 이게 안전하게 그나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복합적인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짧긴 해요. 2.8km.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끝부터 끝까지 이용했더라면 네.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중간에 내리는 바람에
한 2km도 이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예, 결국 화재가 나지 말씀하신 대로 끝에서 갔다면은 벽체까지 가기 전에 정지가 됐을 것이고 정지가 됐다면 대형 화재가 안 났을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뭐 충격이 좀 덜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정밀한 사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단 일어나서 엔진이 고장 난 거는 맞습니다. 뒤에 또 그 승객들의 얘기도 있고 특문의 얘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바퀴,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원래 엔진에서 그 압을 보내줘야 되는데. 유압으로? 예, 유압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안 됐다는 거, 일단은 그거는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동으로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네. 랜딩 기어는 엔진과 관련 없이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이게 그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착륙할 때 제어 장치가 있는 게 바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원인들을 지금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안전 뭐 이 체크하는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제작사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이제 관계기관들이 다 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거는 이게 왜 안 나왔을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 비행을 하신 분이 이거를 못했을까?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랜딩 기어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똑같은 이 기종의 랜딩 기어가 또 안 나왔대요. 그래서 회항을 했다. 또 참사 하루 전날에는 유럽에서 비슷한 또 사고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에 30일 날 동일 기종에서 랜딩 기어 이상이 발생이 되고 바로 나왔다니까 이게 사실 진짜 15년 넘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고요. 28일에는 네덜란드에서 동일한 사건이 지금 했습니다. 거기는 아예 유압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제작사나 이런 데서부터 아주 세밀히 사고의 직접된 원인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일 네덜란드의 보잉 737-800 이게 전 세계적으로 5,000대가 넘게 그렇죠. 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많아요. 그런데 왜 랜딩 기어 사고가 이 제주 항공기의 무안공항 사고 전후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탑승자의 마지막 SNS에 엔진에 새가 꼈다. 이런 안타까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의 1차 원인은 이 바로 조류 충돌이죠. 예, 그러니까 소방 당국이 생존 이 두 명이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승무원. 예, 승무원으로부터 구조한 직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탑승객과 유가족, 아들이 소통한 마지막 SNS에 보면 엔진에 새가 꼈어. 네. 유언을 해야 되나 이런 언급을 했고 참 정말 예. 안타까운 저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보낸 말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항공 사고와 관련된 그런 각종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새의 무게가 1.8kg 정도이고 이 비행기 속도가 960km 시속 이 정도면은 이게 충돌했을 경우 64톤의 충격이 발생한다. 불과 2kg도 안 되는 새지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새가 막 조종석까지 유리를 뚫고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시속 370km의 이륙 항공기가 1kg 이하의 새와 충돌을 해도 5톤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착륙 항공기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 매우 위험하다. 이건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의 5%는 심각한 사고로 연결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가 저 5% 내에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동 장치가 이
저기 랜딩 기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날개에 보면 에어브레이크라고 에어브레이크가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마 작동이 제일 그림을 제대로 안 보면 돼. 이게 안 서 있어요. 안 서요. 네. 네,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랬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교롭게도 동체 착륙을 하면서 랜딩 기어도 안 나왔죠. 에어브레이크도 안 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필이면 가장 최악의 에어브레이크가 났는데 모든 게 다 오프가 됐다. 지금 일각에서는 전기마저 마지막에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빨리 블랙박스 분석이 나와야겠습니다. 이게 한 달쯤 걸린다는데요. 실제로 현장 목격자들도 추락 전 항공기 오른쪽 엔진의 후미 부분에서 화염이 솟구쳤다. 실제로 그걸 찍은 그림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태 충돌로 항공기 우측의 엔진에서 그 어떤 연기가 화염이 솟구치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에어스트라이크 이게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미국에서만 2만 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것이 370건 이상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당시에 무안공항 그 주변에는 이 에어스트라이크에 대해서 3단계 위험 수준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것을 또 미스하지 않았느냐 등등을 보고요. 이 지금 13km 반경 내에 4곳의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들이 천둥오리는 3kg나 나가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네, 거기 그다음에 이제 흰기거리 같은 2kg나 나가고 거기가 이렇게 부닥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사건의 발달은 에어스트라이크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선 또는 후 조치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와 관련한 한 전문가의 말을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개된 영상에 보면 예. 그 엔진에 이제 스파크가 튀기 때문에 예. 그 스파크는 뭐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이제 자체 결함일 수도 있는데 조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그런 거라면 이제 그 조류 충돌에 무게를 좀 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항에서만 총 623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늘고 있고 이 무안공항은요. 옆에 호수가 있고 습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원래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지방공항 가운데 버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많았던 공항. 왜 이런 데다 공항을 세운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게 참 지금으로서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다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의 통계 5년 6개월 보면 623건이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이게 안전의 적신호입니다. 네. 이 조류 충돌이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47건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도시화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지가 증가하고요. 많죠. 기후 변화가 결국 습지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렇군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안공항이 철새의 서식지와 공항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경고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조류 충돌 사고가 연 14,000여 건이고 경제적 손실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안공항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지방공항들 가운데 조류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항입니다. 그런데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 둘 다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조류 충돌이 제일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단계 위험 그 신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적인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었던 부분, 특히 조류 충돌 탐지 레이더와 화상 탐지기 모두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국의 이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로봇 개들이
여기 나오면서 굉장히 조류들을 뭐 쫓아야 되는데. 예, 쫓아야 했던 그런 좋은 사례들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의 앵커께서 얘기했더니 요 활주로가 굉장히 짧았던 부분. 그래서 360km를 늘리다가 났대요, 지금 네. 사고가. 그다음에 더 그한 거는 이게 처음에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거기다가 미끄러지지 않게 도포를 깔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른바 그 제동 거품. 그렇죠. 제동 거품을 하면서 이것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시행이 안 된 것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네, 워낙 큰 사고였다 보니 이렇게 사후 약방문 같은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점이 또 있는데요. 사고 여객기 이 기종 737-800 남은 연료를 버리는 기능, 다시 말해 덤핑이라고 합니다. 퓨얼 덤핑. 이게 없어서 이 폭발이 더 커졌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예 그 기능이 없다고요? 예, 아마 이 기종 자체가 그 덤핑 기능이 없는 그 기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이 선의 기행을 선의 복항을 많이 하면서 연료를 많이 이 소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좀 돌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아마 뭐 엔진에 고장이 생겼거나 시간이 촉박했거나 메이데이를 바로 빨리 발령을 했으니까,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착륙 충격을 줄여주는 특수 거품 이런 것이라도 급히 깔아서 그걸 제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그걸 없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도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 수습과 지원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이 시작된 게 딱 21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용 한정 상품으로 특별히 모집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이런 준비가 워낙 부족했던 겁니다. 외신들은 이 보잉 737-800이 과거 미국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37, 747, 300, 800 다 지금 많은 사고에 연루가 돼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사고가 속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번에 그 사고가 났던 그 기종만 딱 보면 2017년도 2월 3일부터 한국에서 운항을 했는데 제조 연호를 보면 2009년도 9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제주항공이 운항 중인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지금 41대 중에 39대가 지금 737-800의 계열로 이렇게 운행이 돼 있는데, 20년 넘은 것도 세 대 있고요. 19년 넘은 것도 세 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년이 넘어갈 때 굉장히 한번 조사, 그다음에 이 전체를 심사를 굉장히 하기 때문에 보는데, 외국의 언론들도 이번에는 랜딩 기어 문제 아니냐, CNN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보고 있고, 요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또 전체 이 보상이라는 데 문제에 누가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도 지금 가능돼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몇 달간에 걸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보잉사뿐만 아니고 미국 교통위원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제조사와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기구가 2개가 지금 들어옵니다. NTSB라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FAA라는 연방 항공청에서 지금 들어와서 같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보잉사라는 게 미국을 대표하는 또 항공기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사실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따르기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심층된 그런 조사가 지금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현재 유가족들 눈물과 오열 마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들 계신가요? 예, 전라남도 도청은 유가족의 임시 숙소로 목포대학교 기숙사에 마련을 했습니다. 아, 목포대 기숙사. 예. 네. 예, 그리고 스포츠센터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전 11시부터 분향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 지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전남도청을 비롯한 지자체가 분담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신 손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밤샘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의 오열과 실신이 잇따르고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크리스마스 한정판 상품으로 지방 군소 여행사가 특별히 판매한 그런 여행 상품이다 보니 가족, 친구, 동창, 같은 회사 뭐 동기들 이런 피해자가 유난히 많아요. 탑승자 대부분이 인근 지역민이기 때문에 와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승진 동기 5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참 그리고 농협조합원 17명이 또 함께 탑승을 했다가 같은 그러니까 예. 그 회사나 기관에서 오신 분들. 예,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농협조합원 21명의 가족들도 희생이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3살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무려 일가족 9분이 참변을 당한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매, 부부,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그냥 신혼부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46년생에 80세 단치를 하고 해서 갔고 거기에 같이 갔던 3살짜리 2021년생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족이 다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위암을 치료를 한 끝에 뭐 이제 거의 낮으시니까 그러면 한번 여행 가자는 부분 뭐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 예비 사이들이 이제 가서 조금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갔던 부분 이 사연이 없으신 분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만 네. 진짜로 가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광범위하게 지금 많은 희생자들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류 충돌을 확인했던 20대 남성은 이 사고기에 남아있던 어머니와 생애 마지막 대화를 SNS로 나눴죠. 그렇습니다. 그 20대 남성이 여객기 안에 엄마와 나눈 그 메시지를 보면 그 어머니가 9시경에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을 전했는데 저기 좀 아들이 펼쳐둔 저 SNS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아들이 되물으니까 어머니가 사고를 직감하신 것 같아요. 방금 그러면서 유언을 해야 하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정말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곧바로 어쩐데 격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셨고 오전 9시 37분, 30여 분 후에 왜 전화가 안 되냐는 마지막 메시지를 아들이 보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추도 애도 분위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계, 방송계도 이런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월 4일까지는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연말 연시면은 우리가 항상 뭐 대상이라든가 대중문화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각 이제 지자체에서는 해넘이 해돋이 행사 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가고 있고요. 방송 3사 연예대상 이런 것도 다 지금은 취소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말 연식이라 한참 들뜬 분들도 있고 또 뒤숭숭한 전국 때문에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참 뒤숭숭합니다. 이런 애도 분위기에 엄숙히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양호 원장, 문성묵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의 아들이자 영친왕의 이복형인 의친왕 이강공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황족 독립유공자입니다. 최근 이 의친왕가의 여성 복식이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이 주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친왕가의 복식 문화유산으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떤 옷들인가요? 예, 모두 7점의 옷인데요. 아마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일단 원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왕실에서 의례용으로 입었던 저 오른쪽에, 지금 배경에 나오는 옷은 이제 당인데요. 당의. 예, 저거는 왕실하고 양반가에서 이제 의례복으로 입었던 옷인데 바로 이게 이 이제 옷. 원삼입니다. 원삼. 이거는 소매에 수복이라는 글자가 저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저거는 이제 양반가에서는 입을 수가 없고 왕실에서만 입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화관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건 오리지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종이로 형태를 만들어서 금이라든가 뭐 비단, 옥 이런 걸로 장식을 한 건데 화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저게 당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당이 아래에 입었던 스란 치마입니다. 스란 치마. 그렇습니다. 저것도 예복인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허리띠인데 대대인데 궁녀용 대대입니다. 네. 궁녀가 당이 위에 찼던 그 허리띠고 그다음에 방금 나왔던 것이 놀이개 이렇게 해서 총 7점이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의친왕가의 이런 복식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궁녀용 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실 유물은 종종 있었는데 궁녀가 썼던 유물은 그동안 거의 없었던 거예요. 네. 궁녀용 대대가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또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왕실 유물도 옛날에 조선 왕조에서 썼다더라라는 것만 있지 정확히 누가 언제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나오는 것들은 유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사료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스란치마 나왔잖아요. 그 스란치마에 구봉문이라고 해서 봉황이 9마리가 새겨져 있는데 네. 여태까지 나왔던 스란치마에는 없던 문양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의 그 복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화관, 놀이개 이런 실물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공예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고종의 5번째 아들인 의친왕은 요절,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자식들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순종 황제에 이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이었죠? 네, 의친 왕제 이강공이 원래 이제 의친 왕이었는데 일제가 격화시켜서 이강공이 됐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분이 1877년에 태어나서 1955년까지 살았습니다. 네. 해방조국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종 황제의 실질적인 차남인데 어렸을 때 대사로 책봉이 돼가지고 일본, 유럽을 다 가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안창호, 손병희, 김규식, 이승만 등과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 이제 제국 ing문사라는 정보기관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이제 후원을 했고 3.1운동을 이분이 주선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뭐 옛날식 풍류가 있잖아요. 뭐 술 좋아하고 뭐 여자 뭐 드라이브 즐긴 풍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권총도 잘 쏘셨다고. 권총도 잘 쏘고 근데 다만 그게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더 풍류 행각을 세게 벌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M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던 분이에요. 의친왕 이강. 어떤 분인지 유물들과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 살았던 이복 동생 영친왕과 달리 의친왕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한 적십자사 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식 의료를 이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 ing문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의 첩보기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이제 후원을 한 건데 이분 몫에 금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나온 자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 오,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1 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였잖아요.
그걸 주선한 분이 이강 의친왕이라고 합니다. 33인 중에 이강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3인이 서명을 했는데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이 의친왕이고 이강이라고 본인의 본명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김구 주석의 주선과 요청으로. 그러다가 다 가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이 드라마틱한데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역사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통치의 그 부당성을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들긴 했지만 대표성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뭐 투표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대한제국의 황족이 와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제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국제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친왕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 이제 감시를 피해서 서울을 탈출했거든요. 진짜 영화처럼 막 농부 복장을 하고 뭐 수염을 붙이고 변장을 해서 탈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남긴 150만 원. 이 채권을 그때 돈. 엄청난 거액이죠. 이거를 딱 들고 수십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갔으면 상해 임시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 들고 만주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접선 장소 2km 앞에서 2km면 보이는 장소인데. 그렇습니다. 2km 앞에서 일본 경무관이 그 의친왕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경무관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그냥 조선으로 송환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강제 연금 당했습니다. 네. 그 의친왕의 이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고 그 의친왕의 아들은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도 그 옛날에 비둘기 그 노래를 불렀던 예. 가수 이석 씨로 유명한데 예. 그분도 지금 전주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친왕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후까지 살면서 자손도 많이 남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손 중에서는 뭐 가수 활동한 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그 의친왕이 옛날에는 그 양반도 그렇고 왕실 인사들도 그렇고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걸 당연하게 여겼었거든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친왕도 아이들을 많이 이제 낳는데 그 아까 밖에 풍류남아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의친왕의 부인인 김덕수 여사는 친자식이 없는데 의친왕이 밖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모가 직접 밖에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생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만 집안으로 데려왔는데 집안으로 데려온 아이가 19남 9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28명이네요. 19남 9녀면 21명이죠. 21명. 예, 예. 21명의 아이를 김덕수 여사, 그 의친왕 비가 다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김덕수 여사가 대한적십자병원 그 병원도 운영하면서 간호사 양성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자면 의친왕은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그 일제에게 속이기 위해서 많은 여성 편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뒀고 그 자식들을 또 의친왕비가 일일이 다 거뒀다고 하고 그 자녀들은 많은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왕실 자녀라서 자랄 때는 곱게 귀하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잖아요. 누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때부터 뭐 대한제국 때부터 지켜왔던 어떠한 그 가문의 뭐 명예라든가 이런 걸 항상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고 또 의친왕이 처갓집에서 막 기생들을 동원해서 술잔치를 이렇게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위장이었다고 하죠. 그게 위장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동원됐던 기생들 중에 기생으로 위장한 독립자금 운반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독립운동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들을 통해서 자금이 상해 임신정부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 처가댁에서 열었던 그 술판들, 거기서 기생 운반책들을 통해서 이제 의친왕이 그 밀서를 또 적어가지고 또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보내고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의친왕이 아까 제국 ing문사에서 그 첩보기관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첩보기관이다 보니까 기밀이 유지가 돼서 안타깝게 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행적을 남기신 의친왕의
그 왕가의 복식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민속 문화유산이 된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공항 참사로 정부가 내년 1월 4일 자정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모두 엄숙하게 고인과 유족들의 명복과 상심을 위로하고 아주 엄숙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